사실 캐나다가 원하는 잠수함이 제일 근접한 건 처음에는 우리하고 일본이었어요. 아, 일본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나 나가서 이런 데 나가서 일본하고 한인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 총력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구도를 이제 이끌어 갔는데 결국에 일본은 뭐 자체 문제, 자기 내부 문제로 해가지고 도중에 참여를 안 하고 지금 독일이 노르웨이하고 공동 설계하는 이 잠수함은 우리하고 최종 결승에 붙었어요. 두 번째 붙은 거거든요. 2011년 우리가 한 번 이겼고 전혀 어떤 이유든지 인도네시아 한 건 이겼잖아요. 2011년. 그래서 독일도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고 이번까지 지면은 안 된다는 그 아주 강력한 그 열망이 앞섰던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독일이 이제 노르웨이하고 공동 설계한 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보는 이유는 가장 큰 게 이제 독일이 그래도 세계 1등 잠수함 수출국이잖아요. 많이 수출을 하다 보고 수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역량이 부족해요.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생산 라인 풀 캐패시티가 차고 그래가지고 또 노르웨이하고 이제 생산 라인을 공유하면서 거기도 시설 투자하고 해서 그런 목적도 있었고 두 번째는 나토 국가끼리 공유하자. 뭐 이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2022년부터 폴란드에 이제 엄청난 양의 무기를 수출하면서 나토권이 바짝 긴장한 거예요. 그 EU에서 특히 이러다 EU 시장을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이 나가서 뭐 우리 자금률 22%까지 올리자 막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렇게까지 작동할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거기에다가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미국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서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도 독립적으로 하자. 우리도 생산 시설 뭐 우리 주 생산품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자. 미국의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딱 이게 안 맞물리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EU 국가라는 건 32개 국가 중에서 독일, 그다음에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데를 막강하잖아요. 나토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캐나다가 들어가면 EU 국가 중에서는 6번째 지위가 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미국 의존도로 살았는데 이제 캐나다도 독립적으로 나의 목소리를 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나토 중추 국가로 들어가는 이런 국가적인 목표. 그다음에 나토가 대동단계하는 모습. 우리가 이제 이 한류 방산이 유럽 쪽으로 많이 이제 접근하니까 거기에 대한 차단만 역할 이런 고루 작용했다고 봐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잠수함 성능에서 뒤지지 않았다. 특히 이제 우리가 실제 잠수함을 몰고 캐나다까지 갔다는 건 이게 엄청난 거예요. 모험이에요, 모험. 네. 가다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세계 신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디젤 잠수함. 그리고 그 세일즈를 위해서 간 거니까. 그다음에 캐나다 승조원을 카와이스부터 태우고 캐나다까지 갔어요. 가다가 뭐 잘못된 게 이제 발각되기라도 하면은 이건 안 간 것만 못 하거든. 맞아요. 그만큼 자신감의 발로. 그래서 저는 결론은 우리가 졌지만은 우리 시험은 거의 100점을 맞았는데 합격은 못 했어요. 이런 경우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독일 TKMS 선정을 두고 캐나다 내부에서는 독일의 납품 능력을 믿을 수 없다면서 강한 의구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맥도널드 로리의 연구소는 독일의 TKMS 선정을 두고 캐나다 안보의 최선의 선택지인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밝혔고요. 아무튼 간에 이 독일 선정에 대한 캐나다의 반응은 뭐 어떨까요? 독일의 잠수함 디젤 잠수함 수출의 강국이라는 건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저도 이제 독일의 기술자들을 최근에 만나본 적도 있고 그러는데 네. 지금 생산 라인이 풀 가동된다 이거예요. 근데 캐나다에서 원하는 건 2035년 그러니까 중반까지 30년 중반까지 옛날 94년도부터 영국으로부터 빅토리아 잠수함을 4척 사왔거든요. 이거 중고로 사왔는데 이 골치 아파요 이게. 한 척만 겨우겨우 움직이고 동류 전환 옆에 있는 장비를 옆에다 띄고 막 붙이고 이런 걸 계속 해왔어요. 빨리 교체해야 되는데 이 1년이 급한데 그래서 이거 저 캐나다에서는 독일의 지금 생산량이 풀 가동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국가 간에 협력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노르웨이하고 지리적으로 이격돼 있고 그다음에 문화도 약간씩 틀리고 같은 나토 국가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납품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군사 전문가들은 알죠.
지금 뭐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뭐 2034년까지 내척을 공급한다 하니까 그걸 따라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1년 당길 수 있다. 노르웨이 줄 거를 먼저 그쪽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수정 계약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걸 다 보고 있었죠. 캐나다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아 저거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방패이지 내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안 될 것 같다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뭐 독일도 사실 그렇게 어떻게 본다면 승부수 내지는 무리수를 던졌는데 막상 그 제시된 기한 내에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능력은 되지만 생산 라인이라는 거는 그 금세 이 증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꾸고 또 노르웨이하고 뭐 풀로 이렇게 가동하면은 들똥말똥한다. 그걸 뭐 캐나다에서 알죠. 그럼 빨리 교체해야 되는데 노후 잠수함을. 그런데 캐나다 승조원들은 이미 하와이에서부터 타고 오면서 그다음에 캐나다 잠수함 선임사령관도 왔었어요. 한국에 1박 2일 타고나. 이거는 정말 이 베스트 잠수함이다. 이 정도면은 다 인정을 하고 프로분 된 걸 보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아직 나오지도 않은 잠수함 설계 단계에 있는 잠수함에 대해서 뭐 언제까지 공급하겠다 이게 의구심이 가는 거죠. 앞서서도 협력이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또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페인인가 모여서 이제 차세대 전투기 만들기로 했다가 결국엔 파토가 난 게 그 가운데서 자기의 퍼센테이지, 자기의 지분, 자기의 이권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많아요. 그런 거 처음에는 이제 이 계약을 해서 하겠지만은 중간에 이제 자기 이제 어느 정도 그 베네핏을 가져갈 것이냐. 뭐 그래서 안 맞으면 또 중단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깨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염려가 많죠. 그래서 국가 내부에서도 한 조선소하고 다른 조선소 같이 협력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국가 간에 이렇게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결코. 그리고 일각에선 이번 캐나다 수주전에서 독일이 다소 좀 무리를 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독일은 현재 설계뿐인 212CD 모델의 내척 인도를 2036년에서 2034년으로 앞당기면서 오히려 글로벌 잠수함 인도 슬롯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 K 잠수함의 몸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게 그 고무풍선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것 일종의 거기서 잘 안 된다면 문제가 생기면 아 독일은 안 되겠네 이제. 응? 그래서 이제 뭐 큰 소리 빵빵 쳤는데 그러니까 다음 구매 대상국들 이런 것도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필리핀이나 뭐 그리스나 그다음 남미 국가 이런 데서는 아, 이 독일이 인도 기간도 넘겨버리네 이런 게 이제 이 나타나면은 상당히 불안하죠.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독일이 그동안은 뭐 많이 판매를 했지만은 2004년도에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2002년도에 그리스하고 내척을 계약 1,800톤짜리 내척을 계약했는데 2004년도에 진술을 했어요. 진술하면 통상 1년 정도 시운전하고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2010년에 인도됐어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한 5년 정도는 소송 걸려가지고 계속 싸웠어요. 그리스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게 이제 페이퍼 서브마린의 단점이에요. 그걸 이제 이 전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2010년에 제가 두 번째 독일 근무를 파견 갔는데 그때 인도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세레모니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도 우려하죠. 아니 뭐 너무 그렇게 수주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 국가 역량에 노르웨이가 협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때 되느냐. 우리 캐나다가 원하는 그 다급한 갈급한 상황하고는 좀 판이하게 다르지 않느냐. 이런 걸 문제 제기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 독일이 어떻게 본다면은 그 캐나다의 그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그런 잠수함 제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전 세계에서 잠수함을 좀 만들 수 있는 나라 뭐 독일, 한국 또 어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독일, 한국,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나라들도 폴란드하고 캐나다하고 수주 경쟁할 때 다 이제 고배를 마셨어요. 그래서 폴란드는 결국에는 인접 국가인 독일을 제외하고 또 스웨덴을 택했고 결국에 우리도 거기서 이제 이 어플라이는 했는데 우리도 떨어졌죠. 캐나다도 한 대석 국가가 이제 어플라이를 했었죠. 우리 뭐 스페인, 스웨덴 그다음에 뭐 독일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두 개의 국가가 붙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른 이제 응찰에 임했으나 탈락한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또 호재의 기회로 여기고 또 도전하겠죠.
앞서서 이제 뭐 사우디, 필리핀, 그리스, 남미 쪽 말씀하셨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 유럽 국가들은 나토라는 그런 체계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좀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대신에 뭐 사우디라든지 뭐 필리핀, 뭐 동남아는 우리가 특히나 많이 또 수출을 했으니까요. 뭐 사실 중동도 마찬가지긴 하네요. 뭐 남미까지 이런 쪽은 확실히 좀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원래 이제 무기라는 거는 일단 성능이 입증돼야 되고 가격, 성능, 납기 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받으면은 많이 팔리는 거고 월드와이드 이제 무기가 되는 건데 이번에 이제 독일하고 이렇게 경쟁하면서 독일은 이미 뭐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국가니까 거기와 경쟁하면 독일을 가장 괴롭힌 나라예요 우리가. 그리고 실적 잠수함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능은 뭐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이제 한국 잠수함은 1등 조선소하고 끝까지 겨루어가지고 결국에는 잠수함 성능에서는 대등 우위를 차지했으나 정치적으로 고변을 마셨다 이 소문이 나버렸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좌절할 것도 없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캐나다에서 했던 교훈을 잘 도출해가지고 원팁으로 나가서 한다든지 해외에 나갈 때는 우리끼리 막 너무 과도한 경쟁을 피하면서 그다음에 협력해서 전 민간군이 하나 돼서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면은 우리 다음 잠수함 판매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요. 저는 사실 정말 아깝게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캐나다 현지 언론에서는 아주 간발의 차이로 한국이 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다만 기술 측면에서 검증과 그다음에 미래 확장성 여기에서 사실 독일이 좀 더 우세했던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나토 동맹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정치 부분도 좀 중요한데 요거 두 개 다 좀 우리가 우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이런 것들이 있었으나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발표 시점이 조금만 더 뒤로 당겨졌다. 나토 정상회의 다음이었다면 몰랐겠는데 이 획득을 빠르게 한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빨리 결정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더 설득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토 동맹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주장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일단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이 다 우세한 거 왜 우리가 장보 O3가 좋단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인데 또 이제 지금에서 돌아와서 생각하면 제가 좀 부족하거나 설명이 부족했던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가 있냐면 미래 기술에 대해서 이제 독일이 설득이 잘했던 것 같아요. 페이퍼 잠수함이라 지금 건조를 하고 있는 잠수함에서 이게 실제 성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독일이 계속 이것만 되면 자신들이 잠수함의 기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조용히 잠수할 수 있고 적에게 잘 걸리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설득을 하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건조도 되지 않았고 이런 기밀 자료 같은 거를 이제 같은 나토 동맹국이니까 캐나다한테 설득을 한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 SLBM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제일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SLBM이 캐나다 해군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절대 아니고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발사관으로만 발사할 수 있고 우리는 수직 발사관으로 발사할 수 있어서 화력이 더 좋다. 요걸 좀 어필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어필이 그렇게까지 막 설득력 있게 닿지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그 미사일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데 캐나다 잠수함 수출할 때 이게 독일과 한국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사실은 한국이 2대1로 붙은 겁니다. 노르웨이가 독일이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토 동맹국 하나가 아니라 나토 동맹국 두 개가 같이 설득을 하고 또 그 212 잠수함에는 그래서 노르웨이의 군사 기술도 좀 들어가 있는데 노르웨이가 또 미사일 강국이거든요. 예, JSM이라고 하는 스텔스 미사일, 뭐 저간 레이더에 안 걸린 미사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 7월 6일 날 마크 카니 총리가 정식으로 이제 독일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고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게 완전 최종 계약은 아닙니다. 앞으로부터 2년에서 3년 정도 이제 그 계약을 위해서 세부 조건을 협의할 거고 가격은 어떻게 할 건지 기술 이전은 어떻게 할 건지 기타 뭐 서비스나 보너스를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들은 이게 최종 계약이 아니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니까 좀 아직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7대 3에서 8대 2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재계약할 가능성이 조금 적어요. 왜냐? 이게 워낙 이 액수가 크다 보니까 20조 원이 넘는 사업에서 다시 독일 정부한테 이제 취소를 하면 외교 문제가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독일 측의 사고가 터지지 않으면 캐나다가 먼저 계약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다만 독일이 납기를 도저히 지킬 수 없다거나 아니면 비용이 되는 초과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독일 측의 결격 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정직하게 말해서 저는 이번에 그 좀 무섭다고 생각한 게 일단 나토 동맹 결속이 무섭다. 근데 독일과 캐나다 둘 다 나토 동맹국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노르웨이 존재. 노르웨이도 나토 동맹국인데 별로 좀 크게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근데 요 회사들도 노비력이 상당하다. 이 노르웨이에서 제일 큰 방위사업 기업이 콩스버그라고 하는 방산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생각보다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진출도 잘하고 좀 그 파워가 좀 있고 그리고 해양 방산에서는 좀 강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구한 게 아닌가 좀 반성도 하게 되고 그래서 성능과 유지 보수 이런 측면에서 많이 강조를 했었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는 영국이랑 약간 팀을 맺은 거거든요. 영국의 밥콕이라고 하는 잠수함 전문 회사랑 이제 MRO 관련해서 캐나다 잠수함에 진출했는데 독일이 노르웨이를 활용한 것만큼 우리가 영국을 잘 활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게 약간 실패의 원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맹이 아닌데 처음부터 될 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일부 분들 중에서는 이게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탈락하니까 마치 될 가능성이 0%였는데 솔직히 말씀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캐나다 잠수함 될 수 있다 이렇게 헛바람을 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명백히 이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분석할 때 캐나다 카니 총리라든가 캐나다 언론에선 아주 작은 차이로 한국을 근소하게 독일이 따돌렸다 했거든요. 이게 실제 배점이 공개되지 않겠지만 현지 언론들이라든가 전문가 반응을 봤을 때 실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이미 캐나다 정부가 이제 독일과 계약하겠다 발표한 뒤에도 캐나다 현지 언론이나 국방 군사 전문가들 중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한 단계 더 캐나다의 방위 사업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아쉬워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정치 대결에서 이제 정치가 이겼다. 이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한데 또 나중에 보니까 이 어떤 게 있냐면. 캐나다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불투명한 게 좀 있어가지고 이게 내각제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다음 부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아쉽게 탈락하긴 했지만은 박빙이었다. 이 부분이 증명이 되는데 캐나다 내부에서 독일의 이 납품 능력을 믿을 수 없다면서 이 강한 의구심, 왜 독일이 선정됐냐, 왜 TKMS가 됐냐, 하나 옵션이 안 되고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맥도널드 로리의 연구소는 독일의 TKMS 선정을 두고 캐나다 안보의 최선의 선택인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밝혔거든요. 이 한국 대신 독일 선정에 대한 캐나다 현지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게 맥도날드 로레 연구소는 제가 사실 잘 못 봤고 그 MLI라고 하는 이제 연구소 그러니까 똑같은 캐나다 연구소의 그 리처드 시무카라는 분석가가 이야기를 하기엔 한국의 장보고 3가 더 큰 함체 등에서 우위라고 평가하고 이제 방송 출연해서 일부 캐나다 전문가들이 이게 잘 됐다 이런 말들을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한 CDA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캐나다 국방협회 연구소에서 발표 직전에 명시적으로 캐나다는 하나 제안을 택해서 장보고 3를 도입해야 된다고 공고한 발표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지에서도 독일보다 한국이 더 좋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어떤 게 있냐면 그 RFP를 생략했다. 요 논란이 사실 선정 과정 중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안 요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에 잠수함을 팔 때 어떤 조건으로 상세한 조건을 쫙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꺼운 책으로 이제 RFP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격은 얼마고 납기는 얼마고 세부적으로 조달 기획 얼마고 이것들을 이번에 생략을 했어요. 캐나다가 RFP 대신에 PPI라고 해서 제안 작성 지침이란 걸 발표했는데 요거는 훨씬 더 조건이 세부적이지 않고 대략적인 내용만 가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적으로 자세히 써가지고 한자 한자 비교하면 우리가 더 우세한데 캐나다 정부는 간략화된 정보랑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밀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이거를 캐나다 국방 전문가들도 아쉬움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캐나다 정부가 비판받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 RFP 대신에 PPI로 제가 바꿨다고 했는데 이 바꾼 이유가 빨리 선정을 해가지고 빨리 계약해서 노후된 캐나다 잠수함을 대체해야 된다. 요 논리거든요. 근데 좀 생각하면 이상한 게 그 논리를 치면 빨리 완성할 수 있고 우리가 빨리 공급할 수 있고 증명된 한국산을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호 논리가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가 아까 전 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노르웨이 힘이 생각보다 셌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나토 국가가 아니라서 진 게 아니라 나토 국가 2대1로 붙으니까 아무리 힘이 세도 이길 수가 없었다. 이런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노르웨이가 또 양보를 한 게 뭐냐면 원래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하고 공동 건조를 한 건데 이 초도함 그러니까 처음 건조하는 거를 원래 독일과 노르웨이가 한 척씩 가진 건데 그걸 둘 다 캐나다에 양보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납기를 기존 제한 독일이 작년에 한 제한보다 올해 한 제한이 납기가 2년 단축을 했어요. 그게 비밀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점수가 좀 크게 돼서 우리가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카드가 사라졌다. 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미검증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 독일과 노르웨이가 원래 받아야 될 물량을 캐나다에 먼저 준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즉슨 초도함을 준다는 겁니다. 네네. 초도함이란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배는 아파트 공사하는 거랑 비슷해요. 처음에 만들어 보면 이 도면대로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도함을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배를 만들 때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1번 하면 테스트하고 테스트한 걸 다 수정해서 그 후에 양산해요. 그런데 지금 말한 건 뭐다? 초도함을 캐나다에 주겠다는 거는 일단 제대로 줄 수 있는지 납기도 문제가 있지만 그 제대로 납기를 지킨다 해서 그 잠수함이 문제가 없을 거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턴 대 필리핀 라그레스 교수가 우선 협상자 대상 서명은 계약 보장을 안 한다고 약간 한국 측에 대해서 약간 여지를 주고 야, 한국아 너희를 우리를 버리지 말아줘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왜냐 독일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그 즉시 하루라도 빨리 캐나다는 그 대체 계약서를 찾아야 되고 대체 계약자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게 참 어려운 게 독일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노르웨이랑 독일에 둘 다 걸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캐나다 지금 사업은 그 독일 저는 잘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잘 안 된다 해서 한국한테 넘어오기는 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독일과 노르웨이 둘 다랑 적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반대로 이제 캐나다 해군 전문지 캐나디안 네이벌 파워 리뷰 그러니까 캐나디안 네이벌 리뷰에서는 평가 기준에 정확하게 납기 기준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독일, 노르웨이가 재배전 자기네들 초도함을 캐나다에 먼저 주겠다는 게 약속이 진짜 구속력이 있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게 기사로 나오기도 했어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좀 불안하긴 하다. 캐나다 사람도 불안하긴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캐나다도 그 동맹국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독일을 손에 들어준 이상 걔들이 어느 정도 납기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생겨도 함부로 갈아타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곤란하게졌다. 이 정도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일각에선 이번 캐나다 수주전에서 독일이 다소 무리수를 뒀다는 분석입니다. 독일은 현재 설계뿐인 212 CD 모델의 내척 인도를 2036년에서 2034년으로 앞당기면서 오히려 이 글로벌 잠수함 인도 슬롯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K 잠수함의 몸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파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고요. 제가 이제 지금 그림으로 약간 그랬듯이 보틀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 이긴 이상 다른 나라의 잠수함 사업에 사실상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요거는 약간 실제로 영상을 알고 대충 요런 느낌으로 잠수함을 건조를 하는데 잠수함 건조 슬롯이라는 게 사실 요거는 내척이 잠수함을 그렸지만 독일과 노르웨이 합쳐봤자 동시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2040년까지 독일은 추가적으로 잠수함을 수출하거나 이러기 어렵다 다른 나라에. 왜냐하면 캐나다 공급하는 물량이 달리기 때문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냐. 독일이 방금 제가 노르웨이랑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한 나라가 더 끼어듭니다. 스페인이 그 나반티아라는 조선소가 있는데 이 조선소 조금 큰 조선소예요. 얘들도 잠수함을 만들다가 수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잠수함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다 만든 잠수함 한번 반으로 잘랐다가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신뢰를 못 받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잠수함 건조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이
스페인한테 야 니네들이 우리 잠수함을 좀 설계해서 같이 공동 마케팅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돈을 많이 떼줘야 됩니다. 한국처럼 같은 나라의 두조 선소가 이익을 나눠받는 방식과 전혀 다르고 이렇게 점점 이제 같이 손잡는 나라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생산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니라 더 느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각자 나라가 다르고 회사가 다른 애들끼리 공동 생산을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212CD 잠수함이 캐나다 수주단에서 이제 지금 슬롯이 포화가 됐다 이런 적도 있고 그리고 K 잠수함 모금값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이제 왜 반은 틀린 건 당연히 캐나다에 수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캐나다 수출을 했어도 우리는 추가적으로 또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국가들의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수출하면 또 딴 데도 수출하고 이렇게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건 명백하게 아쉬운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사건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캐나다 정부라든가 전문가들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한국을 제치고 독일이 질 뻔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독일 언론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독일은 원래 방산 수출을 잘해도 그 열심히 세일즈를 안 합니다. 니들이 필요하면 사겠지. 요 만만디 정서예요. 한국한테 무기를 팔 때도 그랬습니다. 한국이 원래 이제 독일 잠수함과 그다음 스웨덴, 프랑스 잠수함과 이런 게 경쟁 붙이고 이랬을 때 그 뭐 당연히 한국이 사겠지, 뭐 한국이 독일 잠수함 사겠지 이랬다가 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로비스트를 고용했다가 이제 몇 명이 구속되고 방산 비리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뉴스에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214급 잠수함 관련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치사하게 플레이를 해왔던 데라서 한국 잠수함이 확실히 위협적인 건 맞고 그리고 또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한국 잠수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자기가 잠수함 기술을 가르쳐 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장보고 3 잠수함에도 사실은 몇몇 부분은 또 독일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핵심적인 게 여기서 또 엔진이 나오는데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란 거는 축전지를 충전할 때 그 디젤 엔진을 사용하거든요. 그 엔진이 독일 MTU사제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TKMS제 장비나 이런 것도 사실 장고스에 조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아 우리한테 엔진을 받아 쓴 애들이 우리를 이렇게 턱 밑까지 쫓아온다. 이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주 독일한테 위협적인 순간이고 독일이 지금까지는 이제 50년 동안 거의 50척 이상의 잠수함을 팔아서 전 세계에서 잠수함을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거의 18척이나 샀어요. 독일로부터 잠수함을.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저물러 가고 이 캐나다 잠수함이 성공했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지금 패배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잠수함 수출이나 이런 시장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기회가 있을 거고 이번 입찰에서 생긴 여러 가지 교훈을 수정하고 더 발전한다면 다음 기회에서 반드시 또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캐나다 외에 잠수함 사업을 좀 기대해봐도 좋은 국가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 국가들이 있고 제가 이제 지금 그림으로 해서 봤는데 여러분 올해 초부터 계속 이야기한 게 사우디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잠수함이 현재 전무한 국가인데 그 이란과의 전쟁에서 깨달은 그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란이 드론으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이나 군사기지를 타격해가지고 드론 공격에 안전하면서도 저 이란의 핵심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제일 좋은 게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드론으로 공격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우리 장보고3 잠수함의 SLBM 수중에서 단독탄을 기습 발사할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이 굉장히 잘 먹힐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잠수함 시장에는 독일이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프랑스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프랑스의 쇼핀 바라쿠다라는 이제 잠수함은 이제 가격도 비싼데다가 수직 발사관이 없습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유리하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이제 마케팅을 한 게 있고 그리스가 또 수출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는 나토 소속 국가인데 같은 나토 국가인 터키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키프로스라고 아시는 분은 알 건데 사이퍼러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로 치면 일본과 한국이 싸우는데 울릉도가 지금 반은 한국이고 반은 일본 영토랑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거기서 전쟁도 하고. 네네. 그런데 이제 독일이 여기서 나오는 게 독일은 이 와중에 튀르키예랑 그리스에 둘 다 잠수함을 똑같은 걸 팝니다. 아 그래요? 야, 이 치사한 사람들. 그래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자적인 잠수함을 또 만들고 있고 그리스는 독자 잠수함은 안 되는데 독일 애들이 좀 괘씸하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잠수함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필리핀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한국 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있어가지고 좀 경량화된 잠수함 이런 수요가 좀 있고 페루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중공업과 이미 잠수함 공동 설계에 대한 계산을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중공업 주도로 지금 장보고 3보다는 작고 가성비 있는 가격이 한 절반 이하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물론 성능도 조금 더 떨어지지만 대신에 더 많은 척수를 구입할 수 있어서 좀 돈이 부족하거나 중소국가들한테 나을 만한 이런 엔트리 모델이라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 전망이 좀 있어요. 그리고 특히 페루 같은 경우에는 페루가 일단 중소형 잠수함 HDS 1500, 1800 이렇게 있는데 요것을 페루가 채용하고 나면 남아메리카 국가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추가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KSS 장고3 잠수함이 성능도 좋고 크기도 큰데 그만큼 이제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제일 비싸거든요. 한 척에 한 1조 정도 되니까. 그래서 엔트리 모델의 판매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해 볼 만한 소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회랑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기회가 많긴 한데 우리가 또 지금까지 사실 캐나다 말고도 패배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복귀를 하고 그걸 좀 수정해야 될 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폴란드 잠수함 사업 그 작년에 우리가 졌을 때 저도 다루긴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스웨덴에 대해서 경쟁을 할 때 공짜로 잠수함 한 척을 주는 걸로 해서 우리는 잠수함 한 척을 공짜로 주니까 잘 된 줄 알았는데 스웨덴에서 우리 거보다 더 좋은 잠수함을 공짜로 줬다. 뭐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린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페루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폴란드 잠수함 이런 것도 납기라든가 아니면 엔트리 모델의 존재가 중요하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장보고3 잠수함이 너무 비싸가지고 좀 싸게 만들어 달라. 저렴한 버전 만들어 달라는 수요가 꾸준히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했던 국가 말고도 뭐 이집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폴란드 추가 도입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제 스콜펜급 산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좀 오래된 모델인데다가 좀 발전이 좀 덜 돼 있어요. 뭐 사고 후회를 할 건데 뭐 그런 나라들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